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집니다. 민주당은 부적격하다는 입장이지만 새 정부 발목 잡기로 비춰질 수 있어 고심 중이고 국민의힘은 부결 시 정호영 장관 임명 강행 카드를 꺼내들며 압박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경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기재부의 53조 원 규모 초과 세수 추계가 논란이 되는데 야당은 오류라며 질타했고 여당은 지난 정권 탓이라며 맞받았습니다. 한동훈 장관 임명 강행 등 인사 문제로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 인천에서 격돌한 여야 지도부는 각각 국정 안정과 정권 견제를 강조하며 표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한 오세훈,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들은 서울 지역 최대 관심사인 부동산 민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공식 선거운동 개막과 함께 13일간의 열전이 시작된 6일 지방선거의 주요 변수와 판세에 미칠 영향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계로 조금 늦게 방송합니다.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앞두고 손에 칼을 쥔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강경론 속에 신중론도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은 한덕수 총리 인준안이 부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보도 임채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앞두고 고심에 빠졌습니다. 총리 임명 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본회의에 출석해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만큼 사실상 167석의 민주당의 결정권이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 내에서는 부결 기류가 강합니다. 한덕수 후보를 검증했던 강병원 국회 인사청문특위 간사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부결 당론 채택을 촉구했고 당 지도부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협치와 신뢰가 깨졌다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공정과 상식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임명 동의안 문제를 책임 있게 매듭질 것이라는 점을 하지만 목전에 닥친 지방선거에서 발목 잡기 프레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당내에서 인준 목소리도 들립니다. 바로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나선 이재명 상임고문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부적격하죠. 예. 그런데 저는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어쨌든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첫 출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위원장이 연이틀 사실상 인준안을 부결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인터뷰하면서 민주당도 강경론 대 신중론 기류에 놓였습니다. 인준안 표결이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것도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낙마 대상으로 꼽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내일 본회의 전까지 보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한 후보자 인준이 부결될 경우 정호영 후보자가 곧바로 임명될 수 있다며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정호영 후보자를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은 예. 분명히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에 그거를 신경 쓰고 있다.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서 정 후보자가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자진 사퇴를 결정한다면 한 후보자의 인준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한 후보자 인준을 상식에 따라 잘 처리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고 내일 본회의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59조 원대 새 정부 추경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0조 규모의 초과 세수 추계 오류를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지난 정권에서 세입 예산 편성을 잘못한 탓이라고 맞받았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현 정부 내각 인선을 두고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 자리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더 걷기로 한 53조 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추계 오류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연초에는 돈이 없다며 국채 발행까지 했던 정부가 몇 달 만에 입장을 바꿔 초과 세수를 예측한 것은
윤석열 정부를 위한 선물 세수라는 지적입니다. 추가 세수를 비상금처럼 숨겨놨다가 윤 정부가 들어서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선물처럼 53조 원을 뚝딱 만들어서 총리 대행으로 답변에 나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기업들의 법인세가 예측보다 많이 거칠 것을 반영해 세수를 추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본 예산의 10%에 달하는 초과 세수는 이례적이라면서 오히려 전 정권에서 올해 세입 예산 편성을 잘못한 탓이라고 거들었습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에 작년 세수보다 그리고 작년에 전망한 것보다 금년 세입으로 지금 현재 한 20조 정도가 더 들어오고 있고 확실하게 실적으로 잡히는 부분이 지금 30조가 조금 넘게 벌써 잡히고 있다. 초과 세수가. 상당히 이례적인 초과 세수 규모입니다만은 일단 지난 문재인 정부와 지난 정권에서 잘못 추계한 부분도 있고.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인선 문제를 놓고도 여야는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인사를 받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가 인사권자의 생각을 미리 짐작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 야당 동의 없이 우리 장관급 인사 강행 사례가 한 34명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저는 내로남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협력 제안에 응답하지 않아 사실상 거부한 거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선 정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북한이 원하는 방식에 맞춰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당분간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 예상된다면서 물가 오름세를 낮출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6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인천의 총출동에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섰는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견제를 강조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부터 13일간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여야 지도부는 나란히 대선 주자였던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인천에 총집결했습니다.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인천에서 선거운동 초반 기선을 잡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은 중앙선대위 회의를 인천에서 열고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지역 맞춤 공약 이행을 약속하며 필승 의지를 다졌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예산을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법제화가 필요한 것들 강화와 옹진의 규제 해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바로 입법 추진해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선 방탄 출마라며 심판론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도피해 왔죠? 이거 단죄해야 됩니다. 인천은 이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왜 성남에 있다 인천으로 옵니까? 경기도에 있다가 왜 인천으로 옵니까? 민주당 지도부도 인천 선대위 출정식에 대거 집결했습니다. 이재명 총괄 선대위원장이 정치적 명운을 걸고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한 만큼 당력을 집중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각오로 우리 계양구에 우리 당의 가장 유능한 민생 일꾼 이재명 후보를 계양구에 출전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유능한 일꾼론과 윤석열 정부의 독주 견제론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일할 사람들, 유능한 사람, 유능한 정치 세력을 선택해서 정권 심판 세력과 균형을 맞추고 합리적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국정 안정을 이루고 국민의힘은 17개 광역시장 가운데 서울과 영남 지역 등 9곳 이상을, 앞선 지방선거에서 14곳을 차지했던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는 호남과 제주를 비롯한 경기 등 8곳의 승리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성남 분당갑과 인천 계양을 등 7곳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여야 모두 현재 지역구를 지켜내면서 상대 의석을 한 석이라도 뺏어 오겠다는 목표입니다.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에서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전국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큰 만큼 여야의 사활을 건 총력전이 예상됩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현역인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당대표를 지낸 오선의 송영길 민주당 후보의 맞대결로 진행되는데요. 선거운동 첫날 오세훈 후보는 서울 서남권을, 송영길 후보는 동부권을 찾아가 부동산 민심에 공을 들였습니다. 그 현장을 홍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4.7 재보궐선거에서 부동산 심판론이 작용하며 국민의힘이 탈환한 서울시장. 현역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4선에 도전하며 수성에 나섰고 당대표를 지낸 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며 맞붙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오 후보는 서남권을, 송 후보는 동부권을 훑으며 지지를 호소했는데 특히 부동산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오 후보는 누구나 살고 싶은 고품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약속했고 주거 취약계층,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 이제 좀 평수도 좀 넓혀드리고 분양주택하고 똑같이 좋은 기자재 써서 자부심 느끼고 사실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송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 문턱을 낮추고 서민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집값이 없는, 분양 받을 돈이 없는 서민과 청년들에게 집값의 10%만 있으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정치 거물 간의 맞대결인 만큼 두 사람은 자신의 능력도 부각했습니다. 오 후보는 서울 전문가 이미지를 강조하며 약자와 동행하는 시정을 이끌겠다고 밝혔고 안심소득 시스템 도입해서 생계 도와드리고 그 대신 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도록 잘 설계를 해서 이제 서울시가 복지 시스템을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송 후보는 인천시장과 당대표 경험을 토대로 서울을 아시아의 뉴욕으로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고도위기의 인천을 새로운 글로벌 도시로 바꿔냈던 열정과 민주당의 당대표로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뛰어왔던 저 송영길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서울의 UN 본부를 유치해서 서울을 아시아의 뉴욕으로 바꿔내고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견제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오 후보는 인천을 지역구로 둔 송 후보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것은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고 송 후보는 오 후보가 한강 르네상스 등 거칠의 행정을 많이 했다며 자신은 서민을 위한 행정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천만 서울 민심을 가져와야 향후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힘과 정권을 견제할 힘이 필요한 민주당에 물러설 수 없는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관훈 클럽이 주최한 토론회에 오늘은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나섰는데요. 김 후보는 경기도의 현안이자 수건 사업인 1기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 문제와 교통 불편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또 강용석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매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권 여당 후보의 강점을 내세우고 있는 김은혜 후보. 경기도 수건 사업을 거론하며 현안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1기 신도시 재정비로 인한 부동산 과열 우려에 대해서는 이사 물량이 몰려 집값이 들썩이지 않도록 순차적인 재건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순환 재정비, 즉 세입자에 대해서는 이주단지를 마련을 하면서 그리고 재건축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정밀 안전진단 면제 등 규제 완화와 함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양질의 원가 분양주택 2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과세표준 기준으로 3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를 100% 감면하겠다는 공약이 포퓰리즘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세계 잉여금과 불효불급한 예산 지출 구조조정, 정부 재정 지원으로 세수 감소를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모든 주택의 재산세를 20% 경감하겠다는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이야말로 포퓰리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거야말로 민주당에서 부자 감세를 주장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고통받은 저희 서민분들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시군의 협의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민들이 겪는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GTX를 앞세웠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건설 과정에서 정부 인허가 등의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인허가와 함께 그리고 재정을 투입하는 정도와 속도는 새 정부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당 후보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공공이 노선을 소유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일정 기간만 운영권을 위탁하는 노선 입찰제 방식을 도입해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용석 후보와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저의 유불리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많은 국민들이 진정한 정권 교체를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미국 유학 사실로 불거진 이른바 가짜 경기맘 논란에는 말 못할 사연이 있다고 호소하며 경쟁자인 김동연 후보 자녀의 이중국적 논란으로 맞받아쳤고 KT 전무로 재직할 당시 지인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임혜련입니다.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됐다며 북한이 핵실험 준비가 다 끝나고 타이밍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는 오늘 정보위 비공개 전체 회의에서 국정원 측이 이같이 밝혔다며 바이든 미 대통령 방안에 맞춰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고 미사일은 ICBM급으로 추정한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선 이달 말과 다음 달 초쯤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의약품 지원은 실질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이 우려하고 있는 철도, 전기 민영화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가 철도, 전기 등을 민영화한다는 허위 조작 사실을 뿌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허위 선동을 통해 제2의 광우병 사태, 제2의 생태탕 논란을 일으키려 한다며 당 차원의 고소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40%를 매각하는 게 좋겠다는 발언을 문제 삼아 윤석열 정부가 공기업을 민영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복당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양 의원은 어젯밤 페이스북에 6년 전 자신이 입당했던 민주당은 민주적이고 혁신적이었지만 지금은 일사불란하게만 움직이는 군대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지난해 보좌진 성폭력 사건과 2차 가해 의혹으로 제명돼 탈당했고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해 당과 대립한 바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행정안전부 이상민 신임 장관의 예방을 잇따라 받았습니다. 박 의장은 먼저 정 장관을 만나 식량 위기가 안보 위기로서 식량도 안보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도 국제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을 만나서는 오늘부터 지방선거운동이 시작됐다며 공정한 선거 관리와 함께 방역에도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박재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재영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그 13일 동안 이어지게 되죠.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투표해야 될 그 대상이 참 많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6월 1일 앞으로 이제 4년 동안 우리 동네를 위해서 일할 지역 일꾼을 뽑는 날입니다. 네. 시도지사, 시도의원을 포함해서 교육감 등을 이제 선출하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투표 용지도 많습니다. 이 유권자 1명당 7표를 행사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번 그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그 재보궐 지역이 7곳이 있는데 인천, 계양을, 이 성남, 분당갑 등이 대상 지역인데요. 이곳 유권자들은 이 국회의원까지 새로 뽑아야 하기 때문에 1명당 8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유권자 1명당 7장, 최대 8장의 이제 투표 용지를 받게 되는 건데 유권자들이 그 지방선거 후보들을 일일이
다 파악하기도 쉽지가 않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중앙 정부보다 이제 지방 정부가 사실상 이제 우리 실생활과 더 밀착이 돼 있지만요. 네. 실상은 이 인물보다는 이 지지하는 정당만 보고 이 투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 선거 때마다 이 묻지마 투표다, 깜깜이 투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요. 이 가까운 예로 이제 4년 전 지방 선거도 이 광역 단체장 17곳 중에 민주당이 대구와 경북, 제주를 제외한 이 14곳을 석권을 했거든요. 네. 이번에도 같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의 정권 안정론, 심판론 구도가 형성된 데다가 지역에 준비된 인재보단 인지도가 높은 인물들이 대거 출마를 했죠. 경기도지사의 김동연, 김은혜 후보,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이재명, 안철수 후보 등이 대표적인데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이 대선 연장전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어떤 후보가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떤 공약을 제시했는지 좀 꼼꼼히 살펴보고 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셨으면 합니다. 네네. 워낙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한 명이 투표를 하다 보니 일일이 다 파악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인지도 높은 후보들이 유독 많이 이제 출마를 했다는 말씀인데 이번 그 지방선거 출마자를 또 보면 최연소 후보가 10대더라고요. 10대 후보 출마 이번 선거가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해 12월 이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이 10대도 출마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피선거권 그러니까 이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 건데요. 이렇게 개정된 선거법이 적용된 첫 선거입니다. 경북 경주시 다 선거구에 이제 민주당 김경주 후보 그리고 최연소 출마 후보자인 이 전남 무안군 나선구 이 무소속 오신혜 후보는 지역구에 도전을 했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게 될 텐데 나머지 이제 5명은 각 정당에서 광역 기초의회의 비례대표로 출마를 했습니다. 네. 10대 후보들 언론을 통해서 이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이 공약과 포부를 밝히고 있는데요. 10대 후보의 이 당선 여부 이번 지방선거의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번 선거에 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있잖아요. 기초의원 중대 선거구제가 시범 실시가 되죠? 그렇습니다. 이제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으로 11곳이 대상 지역입니다. 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4곳, 경기가 3곳, 인천 1곳, 영남, 호남, 충청이 각각 1곳입니다. 해당 선거구에선 최소 이제 3명의 기초원을 선출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쉽게 말해서 1등이 아니라 2등, 3등권까지 당선이 되는 구조인데요. 네. 때문에 이제 거대 양당을 제외한 이 궁소 정당의 진입 장벽을 낮출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 등록 결과 시범 실시 지역구 중 3분의 1에서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제3당 소속의 출마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 중대 선거구제 도입 취지가 빛을 발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아직 그 투표도 하지 않았는데 이번 선거에서 당선이 이미 확정된 후보가 500명 정도 가까이 된다고요? 이제 정확하게는 313개의 선거구에서 네. 494명이 이 무투표 당선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제 경쟁률이 1대1인 이 선거구인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한 명을 뽑는데 이 출마자가 한 명인 겁니다. 이럴 경우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이 되는데요. 이 무투표 당선자 숫자는 이 4년 전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보다 5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무투표 당선자가 늘어난 이유로 이 보수와 진보로 나뉜 이 진영 대결이 심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여야가 각각 이 험지로 분류되는 이 영호남의 후보를 공천하지 않은 사례가 늘었다는 겁니다. 무투표 선거구의 후보들은 이 투표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선거 운동도 금지가 되거든요. 따라서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 후보 공약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이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여야가 이제 총력전에 나섰는데 판세에 영향을 줄 변수로 어떤 게 꼽히고 있습니까? 이제 이번 지방선거는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 20여일 만에 치러지기 때문에요. 이 새 정부 집권 초반 전국의 향배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네. 여야의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합니다. 때문에 여야는 작은 변수에도 이 선거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네. 이 대선 직후이기 때문에 일단 이 여권에 유리한 지형이 형성돼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문제를 두고 잡음이 잇따르는 건 이 여당
여당의 불리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반면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등 이 인사 문제로 이 새 정부의 발목 잡기 프레임으로 강행될 경우에는 이 민주당에게도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최근 터진 성비위 의혹, 이 민주당의 이 박완주 의원을 신속하게 제명하긴 했지만 불리한 변수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야가 이제 정권 안정론과 이 정권 견제론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6월 1일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오늘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5월 19일 사람들의 시선을 끈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 6.1 지방선거의 성격입니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6.1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되면서 정치권은 다시 선거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앞으로 13일간의 열전 뒤 있게 될 선거 결과가 윤석열 정부의 집권 초반 전국의 향배를 가늠하게 할 텐데요. 여당인 국민의힘은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안정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견제를 위한 지방 권력 사수를 앞세워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투표에 나설 유권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선거운동 개막과 함께 국민들은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의견을 물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헤럴드 경제 의뢰로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0여 명에게 물은 결과인데요. 새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국민의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51.1%로 새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정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보다 10% 가까이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결과는 지난주 오차 범위 내에서 안정론과 견제론이 비슷하게 나왔던 것에 비해 일주일 사이에 격차가 크게 벌어져 눈길을 끌었는데요. 정당 지지도에서도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상승하고 민주당은 하락하면서 지지율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안정론이 힘을 받고 여당의 지지세가 상승하고 있는 이유로 취임 1주차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 코로나19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직접 시정연설에 나서는 등 초반 드라이브를 걸면서 존재감이 높아진 것이 주요 요인이라는 건데요. 이와 함께 최근 민주당에서 불거진 성비위 의혹도 악재로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민심이 달라지는 게 바로 선거판이죠. 오늘 우세가 내일의 우세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고 오늘의 호재가 내일의 악재로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으로 13일간 여론이 계속 요동치게 될 텐데요. 새 정부 출범 후 치러지는 첫 선거, 안정이냐 견제냐, 과연 최종 민심은 어느 쪽에 힘을 싣게 될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 가사 커닝 논란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식이 열렸던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석해서 5월 정신을 기린 모습 아마 많은 분들이 지켜보셨을 텐데요. 가장 눈길을 끈 건 기념식 말미에 있었던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이었습니다. 보수 정권으로서는 처음으로 대통령과 여야 의원들까지 함께 노래를 불러 특별한 의미를 더했는데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저희가 선택한 변화가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불가역적 변화였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훈훈함 뒤끝에 작은 신경전도 있었습니다. 기념식 현장에서 포착된 민주당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의 모습을 놓고 국민의힘 측에서 비판을 제기한 건데요.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이 진행되던 도중에 박 비대위원장이 팸플릿 속 가사를 보는 모습입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니냐면서 내려가는 길에 가사 몇 번 읽어보는 성의만 있었어도 이런 참상은 안 벌어졌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박 비대위원장이 오늘 해명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어제 기념식 현장 화면과 함께 박 비대위원장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앞서 한 2초-가량 좀 본 건데 사진이 찍혔더라고요. 근데 또 궁금한 거는 이제 박민영 대변인이나 제 옆에 있던 이준석 대표께도 안 보고 부를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긴 하네요.
가사를 본 건 2초 정도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언급하면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나 비판을 한 박민영 대변인은 안 보고 부를 수 있는지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기념식 노래 재창에 대비해서 의원들에게 임을 위한 행진곡 악보를 사전에 배포했다고 하죠. 1996년생인 박 비대위원장,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인 80년대 민주화운동 현장에서 불려졌던 노래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이겠죠. 어제 기념식 현장에서 모두가 손을 맞잡고 노래를 부를 때 여야 지도부만 손을 잡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내년에 여야가 함께 손잡고 재창을 나선다면 가사를 커닝할 일도 없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새 정부 출범되고 20일 만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인데요.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중에 국민의힘이 최소 9곳, 민주당은 8곳 승리를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보면 현재 그 국민의힘이 여당이 이제 좀 유리한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두 분은 이번 그 광역단체장 선거 그 여당과 야당 각각 몇 석씩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먼저 좀 들어볼까요? 예상이 딱 그렇게 17개이기 때문에 네. 몇 개를 갖고 갈 것이다라고는 상당히 힘들고요. 저는 민주당이 어쨌든 경기도 포함해서 네. 7개 정도 가져가면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만족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7개 중에 7개면 예, 경기도 포함. 경기도는 포함해서. 만약 진다면은 네. 사실은 그건 패배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여론조사를 이제 종합해 보면 사실은 영호남은 이번에 대략 그 뭐 승자가 이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수도권하고 충청, 강원권, 중부권 여기는 이제 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거든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저희가 사실 뭐 그걸 어디가 가져간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다만 앞으로 이제 남은 변수를 따져보면요. 당장 내일부터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한 사흘간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국내에 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도 지금 국민의힘에 좀 유리한 것이고, 그다음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 지원금 뭐 이것도 그 민주당이 유리할 일은 없거든요. 네. 지금 이제 국회에서 추경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을 등등 종합해 보면 앞으로 남은 13일 동안 민주당에 유리한 요소가 별로 없어 보여요. 네. 그렇다면 현재 박빙인 곳, 이제 중부권, 이 박빙인 곳에서도 민주당이 조금 힘들어지는 게임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민주당이 몇 개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보면 네. 민주당 7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진짜 7개면은 저는 민주당의 승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이고, 네. 저는 7개 이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4 플러스 알파. 근데 그 알파가 때로는 0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에서 4 플러스 알파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민주당에는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그 5.18 기념식에 참석한 그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 보수 정권 최초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을 하고 또 5월 정신 계승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그 대통령의 통합 행보가 광주, 전남 지역 표심을 좀 움직일 수 있을지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어제 윤 대통령의 행보는 굉장히 통합적이고 상당히 임팩트가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광주와 전남부의 광역단체장 선거 판세가 바뀔 것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수도권에 있는 호남표라든가 수도권의 중도층에는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이제까지 어떤 대결적인 것보다는 상당히 진보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열린 태도 보여줬기 때문에 그거는 수도권에는 굉장히 그 좋은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그 다음날 검찰 인사했지 않습니까? 검찰 인사했는데 검찰의 주요 요직에 옛날 윤 대통령을 따르다 윤석열 사단들이 대거 임명됐단 말입니다. 네. 이게 주로 이제 특수부 검사들이거든요. 그쪽 포진을 보면은 이거는 곧바로 이제 본격적인 정치권 사정 수사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딱 풍기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광주에 내려가서 어쨌든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다음에 검찰 인사는 완전히 이렇게 정치권 사정을 하는 굉장히 그 대립적이고 공격적인 메시지 전하면 도대체 어떤 것이 그 윤 대통령의 본심인가라는 또 그 의문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아까 저기 유리한 게 없다고 그러셨는데 민주당 유리한 게 꼭 없지는 않습니다. 그 5월 23일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제 13주기거든요. 네. 그러면 어쨌든 봉하마을에 뭐 야권이 쭉 결집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대통령이 되면서 내가 처음에 왔지만은 대통령 때는 오지 않겠다 했으니까 이제 퇴임하셨으니까 참석하실 겁니다. 참석하면은 아마 그 자리에서 이제 인사말을 할 텐데 네. 그 인사말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근데 제가 볼 때는 문 대통령이 퇴임 전에 JTBC 인터뷰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했던 얘기 보면 굉장히 좀 강도 높은 정치적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하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새 정부 초기니까 윤석열 정부에 유리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새 정부 초기 치고는 또 여야 간의 지지율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여러 가지 변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잊히고 싶다고는 했지만 예. 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질 수도 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5.18 민주묘지 방문 뭐 이런 것들이 통합 메시지 물론 있죠. 그러나 광주 전남의 그 현재의 지지율 같은 거에 뭐 약간의 영향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말씀하셨듯이 바로 뭐 승패에 근접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영향은 없다. 뭐 그건 뭐 거의 단언을 해도 이제 아마 틀린 얘기가 아닐 것으로 보고 다만 이제 뭐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 뭐 그 저는 약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도 뭐 이렇게 우리가 감지할 만한 정도의 변화는 없을 것이고 왜냐하면 이제 호남 사람들 중심으로 보면 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모르겠으나 지금 뭐 대선 후보 때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한 번 정도 가지고서 뭐 이렇게 흔들릴 정도의 그런 그동안의 정선은 아니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대세에 큰 영향은 없다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어떤 호의적 견해 뭐 이런 거는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뭐 선거 결과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퍼센트 포인트 정도의 차이 뭐 이런 걸 가져오기는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변수 중에 하나가 또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한 건데요.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의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은 그동안 부적격 주장을 해오긴 했는데 이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실제 부결 투표를 할 경우에 역풍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하는데 사실 이재명 후보도 일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 점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기류 변화를 좀 읽을 수 있게 하는 대목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어차피 또 무기명 표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뭐 찬성을 하고 누가 반대를 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누구도 내일 결과를 충분히 예측하기가 어렵죠. 물론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뭐 부결시켜야 된다는 기류가 있는 것도 또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몇 대 몇으로 갈려서 과연 가결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대단히 주목이 되긴 하는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아직도 보류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내일 오전 정도까지 이 문제가 만약에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된다면 그 또한 한덕수 총리 후보자 문제에 만약에 정리가 된다면 긍정적 요인을 미칠 것이고 네. 정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부결시키면 정호영 후보자를 임명 강행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제가 어제 민주당 국회의원하고 이제 통화를 해서 솔직히 지금 민주당 내 분위기가 어떠냐라고 물어봤거든요. 네. 그때 국회의원 얘기가 현재로서는 부결하자는 의견이 많은 건 사실인데 기류가 좀 바뀌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도 일할 기회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송영길 또 서울시장 후보도 인준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은 어쨌든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문제는 많지만은 저걸 부결시켰을 때는 야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발목 잡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이 역풍이 불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아무튼 현장에서 뛰는 후보자들은 다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인준을 시켜주자라는 분위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지금 선거를 안 하니까 뭐 그렇지만은 이런 그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들의 후보들의 의견들이 어쨌든 당을 그 움직일 수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 대통령실에서 이게 청와대가 자꾸 입에 붙어갖고 청와대란 말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데요. 용산이요? 예, 근데 용산 대통령실 그렇게 얘기하죠. 대통령실에서 어쨌든 야당에 좀 그 인준할 수 있는 명분을 좀 주는 게 필요하다. 그거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자진 사퇴시키거나 어쨌든 낙마시키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출구를 열어주는 게 맞다. 그렇죠. 예, 보시는군요. 그거를 지금 어쨌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총리 인준이 될 때까지는 보건복지부 장관 그 진퇴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기싸움을 할 게 아니고 어차피 일할 거는 정부가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럼 총리 인준을 위해서 먼저 이렇게 좀 야당의 그 열린 자세, 화합적인 자세를 보여주면은 그러면 야당도 지금 분위기에서 총리를 그 부결시키기는 좀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내일 그 표결 전에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그 결정이 이루어질지 아무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이제 성비위 의혹이 이제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박완주 의원을 신속히 이제 제명을 했고 또 윤리특위에도 제소를 했는데 정당 지도는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이제 큰 폭으로 내려갔는데 여권에서도 윤재순 총무비서관 또 이준석 대표의 과거 성 관련 의혹이 이제 불거졌습니다. 과연 이제 성 비위 의혹 어느 쪽에 더 악재가 될 걸로 보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두 개를 따지면은 어쨌든 저희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의혹이 훨씬 더 임팩트가 있죠. 있는데 어쨌든 윤재순 총무비서관도 사실 청와대가 아니라 이제 윤재순 총무비서관의 역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 내부 조직에서 어떤 성폭력이라든가 성희롱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조사하고 이제 조치하는 게 총무비서관의 임무인데 그걸 해야 될 사람이 과거에 그 성희롱 발언으로 2차례나 검찰에서 경고를 받았고 또 쓴 시를 저도 봤습니다만 야 이건 대단히 좀 부적절하거든요. 굉장히 부적절하죠. 젊은 여성들이 볼 때 야 뭐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 저기 총무비서관 하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두 개가 사안으로 보면 박완주 건이 분명히 크긴 하지만은 둘 다 이렇게 약간 상쇄 효과가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그 지방선거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문제는 민주당의 태도죠. 민주당이 좀 사실은 저거는 그 당에서 제명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좀 의원직 제명까지도 좀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데까지 아직 민주당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미온적 태도는 분명히 비판받아야 마땅한 지점이죠. 뭐 저도 그 비슷한 견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윤미향 의원의 경우에도 당에서 제명을 했지만 아직 의원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완주 의원 건도 지금 6월 1일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당에서 출당시켰다고 해서 우리는 이제 책임 다 했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설명하는 것은 유권자들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럴 경우에는 박완주 의원 저 성비위 본인은 지금 부인한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저거는 여전히 살아있는 이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비위 의혹은 이번에 뭐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벌써 굉장히 오래된 얘기고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별 영향이 없을 것이고 윤재순 총무비서관의 경우에는 그 사실은 이게 과거의 일이잖아요. 그리고서 사실은 그냥 이 문제 가지고서 운영위에서 사과를 했어요. 했기 때문에 뭐 약간의 영향은 있겠지만 그리고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박완주 의원 건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모레 또 21일 열리게 될 한미 정상회담도 지방선거 표심을 자극할 대형 이벤트로 꼽히긴 합니다. 정상 외교 일정 직후에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상승하는 게 사실 일반적인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만나기로 했었고 또 대북 특사설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방한 하루 전인 오늘 백악관 측에서 뭐 취소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여당의 호재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그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 맨 처음에 그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퇴임한 후에 만나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한겨레 신문 보도를 보면 그게 사실은 어제 연락이 와서 취소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뭐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뭐 어떤 식으로든 뭐 얘기는 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오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게 발설이 되고 그게 심지어는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대북 특사설 얘기까지 나오고 하니까 그런데 혹시 부담을 느꼈는가 미국이. 왜냐하면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의 특사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활용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엉뚱한 곳으로 자꾸 발전하는 부분에 관한 그 미국 측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 부담으로. 뭐 경계심 네. 뭐 이런 것들이 그 작용을 해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거는 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어찌 됐든 간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으면 과거의 예를 봐도 네. 그 당연히 그 여당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한 뭐 약간의 그 어떤 지지율 변화 그거는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요, 우리가 그 정상회담과 그 지지율을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 당선이 되면 또 미국 대통령이 바뀌면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정상회담을 가지려고 그랬어요.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하니까요. 근데 예. 그게 성공한 케이스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뭐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다음에 했던 거는 성공을 했죠. 그래갖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을 북한에 대한 강경 체계에서 이제 북한과 대화를 하게 해갖고 어쨌든 한때 한반도의 봄을 만들어냈으니까요. 근데 그거 외에는 그 전에 따지면은 그 이명박 대통령 때 2007년 12월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2008년 4월인가 방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임하자 한 달 만에 방미했는데 그때 방미해갖고 그 방미의 대가로 어떻게 되냐면 미국산 쇠고기를 덜컥 받아버렸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다음 달부터 뭐 잘 아시다시피 그 광우병 반대 시위가 엄청나게 벌어졌거든요. 네. 굉장히 타격을 받았었고 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도 2000년에 이제 조지 부시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곧바로 이제 정상회담 가졌거든요. 근데 가진 자리에서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서 DJ를 디스매니아고 불러갖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그 악재로 작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미 정상회담은 사실은 그 너무 급하게 하면은 네. 양쪽의 의제가 완전히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은 사실은 플러스 요인보다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것이 실제로 지지율 상승과 지방선거에 도움을 줄지는 과거의 예를 보면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결과를 실제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흘러가는 회담 분위기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그렇죠. 입장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 그 지방선거 가장 그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경기지사 선거인데 김은혜 후보와 이제 김동연 후보가 이제 아주 초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는 강용석 후보와의 단일화가 이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단일화가 성사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단일화 여부 자체가 이번 선거에 또 그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단일화가 되면은 어쨌든 조금 더 이렇게 김은혜 후보에게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저는 그 단일화라는 게 얼마나 그 선거 판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까 약간 좀 회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단일화의 환상이 굉장히 있는데 A 후보와 B 후보가 단일화한다고 그래갖고 그 단일화가 두 후보의 지지율을 합한 그 지지율이 나오냐면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일단 이 단일화에 대해서 특히 이제 강 후보는 굉장히 그 강성이고 약간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쌈마이 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이 강용석 후보가 단일화하면은 이 야당 지지층을 또 자극해갖고 그쪽이 또 이렇게 결집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지난 대선에서 그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아닙니까? 이 단일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 단일화의 효과가 생각했던 것만큼 크지 않았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인데 네. 이번 단일화도 사실은 그런 그 델리키트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김은혜 후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거죠. 다만 이제 강용석 후보가 아니 내가 물러나겠다라고 하면은 그게 조금은 이렇게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선거 판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과연 그럴까? 저는 약간 좀 회의적입니다. 네네. 네.
그러나 뭐 이번에 워낙 박빙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전 김은희 후보가 도움을 받는 거는 틀림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가지고 있는 표를 일부 얻는 거, 그리고 아마 일부 중도층에서는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래도 도움이 되는 건 틀림없을 텐데, 문제는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제시한 단일화의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각자 정당명 떼고 이름만 가지고서 그 여론조사를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부분에는 김은희 후보가 응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네. 그렇죠? 정당명 떼고 하자고 한다면 그렇게 되면 결국 강용석 후보가 포기하든가 아니면 완주하든가, 그냥 김은희 후보와의 관계 속에서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강용석 후보가 그냥 진퇴를 결정하는 수준의 단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지만, 아마 강용석 후보의 단일화 조건을 김은희 후보가 받는 식으로의 단일화는 없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두 분들의 생각을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부터 해주실까요? 지방선거 이제 승패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그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진영 대결이 아주 격화돼서 영남은 국민의힘, 호남은 뭐 민주당, 뭐 이건 거의 확정적인 사실인 것처럼 느껴져요. 저희가 분석해 보면. 그러면 이번 선거는 결국 수도권과 충청, 강원권 이 이제 중원을 놓고 싸우는 거다, 이런 그 판단을 해서 제가 중원의 패권을 다투는 선거다, 이렇게 한 줄 평을 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그 윤 대통령의 5.18 행사 참석 굉장히 통합적인 메시지죠. 근데 그 다음 날에 검찰 인사 보면은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그 측근 검사들이 전진 배치된 굉장히 대립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5.18 참석과 윤핵검 인사 어느 쪽이 진심으로 잡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에서는 6.1 지방선거 주요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비와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까지 경기 북부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 그 밖에 수도권 곳곳에서도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겠는데요. 강원 영서와 전남 지역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